2015년 8월 2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평화로운 교회 주택가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지금 딸 집에 와 있습니다. 사위가 제 딸을 공격해서 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상황에 개입했어요. 아마도 사위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Davidson County 911, what i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My name is Tom Martins, Panther Creek Court, and we need help. Okay, what's going on there? My daughter's husband, my son-in-law, got in a fight with my daughter. I intervened, and I think he's in bad shape. We need help. Okay, what do you mean he's in bad shape? He's hurt? He's bleeding all over, and I may have killed him. 14분 만에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건 현장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고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피해자 제이슨 코벳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기도를 확보하려던 의료진 손가락이 두개골 갈라진 틈 안에 미끄러져 들어갈 정도였고 피는 침실, 문, 벽, 바닥 곳곳에 튀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신고자인 톰과 딸 몰리가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죽어있는 제이슨이 몰리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고 그걸 아빠인 톰이 보고 막으려다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톰과 몰리의 체격은 왜소했고 제이슨은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몰리는 제이슨이 오랫동안 자신과 자녀들을 학대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몰리는 몸을 심하게 떨면서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주예요. 경찰들은 불안해하는 몰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현장에 남은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모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을 향한 공격은 단순한 방어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감춰진 살인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현재 넷플릭스의 죽음의 결혼, 남편 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사건인데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 경계가 뒤엉켜 있어서 이 사건을 찾아본 뒤로 한동안 완전히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어떤 답을 내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몰리는 경찰들에게 제이슨이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먼저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했죠. 학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학대 정황을 기록하려고 평소에 녹음을 해왔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날 제이슨이 많이 취해 있었대요.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아마 제이슨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이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이슨 코벳은 1976년 2월 12일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태어났어요. 완전 대가족이었는데 8남매 중 막내로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트럭기사,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족 중심으로 살면서 따뜻하고 시끌벅적하고 유대감이 남다른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이슨은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성실함도 있었어요. 죽기 전까지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속했을 만큼 의리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 제이슨은 누나 트레이시와 매형 데이브 린치 집에 얹혀 살면서 지냈는데 그런 시간 때문인지 몰라도 남매 사이가 정말 돈독했어요. 그리고 매형인 데이브 린치는 제이슨한테 든든한 아빠 같으면서도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이슨이 이 부부를 많이 의지했어요. 제이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이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도 컸지만 그것보다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대인배 같은 면모가 있었어요. 느긋한 성격에 자상하고 재밌고 또 일 열심히 하잖아요. 야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뒤끝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누군가랑 사귀고 헤어지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고 성숙하게 이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여자친구들이 다 편한 친구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 코벳이 21살 때 1997년이었는데요. 친구 린이랑 파티에 갔다가 린이 데려온 직장 동료 마거린 맥스 피츠패트릭을 만나게 됩니다. 맥스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파티가 끝나고 친한 사람들끼리 남아서 또 친구 집에서 2차를 했는데 다 술을 진탕 마시면서 한 명, 두 명 소파에서 자고 바닥에서 잠들고 그렇게 다 같이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맥스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 아침밥 해주겠다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뻐 보였는데 세상에 마음까지 예쁜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맥스가 요리하려고 보니까 재료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혼자서 마트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내가 같이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집 밖을 나와서 같이 걸어서 마트를 가게 돼요. 그리고 제이슨이 용기 내서 손을 잡았는데 맥스가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이슨은 손을 잡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정말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날부터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게 됐고 정말 하루도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이슨이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다고 했잖아요. 맥스랑 같이 살고 싶어서 바로 윗집에 세를 얻고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나 트레이시도 이 시기가 살면서 가장 재밌고 행복했었다고 나중에 회상하거든요. 두 커플이 맨날 저녁도 같이 해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시덥잖은 걸로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그냥 부족할 게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점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멀티패키징 솔루션 회사에서 일했는데 직장 동료들 중에서 일을 가장 잘했어요. 항상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추가 근무 같은 것도 자원해서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다들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평범한 기계 오퍼레이터, 그냥 생산직으로 일했는데 계속 일하면서 교대 감독 자리를 맡았고 회사 노조 대표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럽 노동위원회에 참여해서 대륙 전역에 있는 직원들을 대변하면서 노동 협상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개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 수업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2025년에는 회사 운영이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회사에서는 타고 다니라고 차까지 뽑아줬어요. 제이슨의 상사였던 존은 제이슨은 상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 CEO든 입사한 지 2주밖에 안 된 야간 청소 직원이든 정말 항상 똑같이 대했다고, 계급이나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가족들도 화목하고 친구들도 많고 여자친구랑도 행복하고 결혼하기 딱 좋은 시기죠. 2002년 제이슨은 맥스랑 바르셀로나로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2003년 6월 28일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3일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그 애틋한 마음을 하루에 한 통씩 편지에 담자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면 그 편지를 자매나 형제들이 대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로맨틱하고 귀엽지 않나요? 맥스의 친언니 캐서린은 맥스가 편지를 받고 진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서 가족들이 결혼 취소하는 걸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근데 사실은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마음이 벅차서 감동받아서 운 거였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2004년 9월에는 첫 아이인 아들 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딱 2년 뒤 2006년 9월에는 딸 사라가 태어났어요. 제이슨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왕자랑 공주를 얻어서 우리는 이제 완벽해졌다고 자랑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부부 사이도 좋고 부족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완벽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태어나고 3개월 뒤 새벽에 맥스가 다급하게 제이슨을 깨웠어요. 맥스는 오랫동안 천식을 앓았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네뷸라이저가 소용이 없었어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발작이었습니다. 제이슨은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이때 맥스의 언니 캐서린이 집에 놀러와 있었거든요. 캐서린도 바로 깨웁니다. 맥스는 가슴을 움켜쥐면서 죽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911 통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구급차에 태우려고 맥스를 차에 태워서 구급차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같이 달립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그런데 구급차를 만나기도 전에 맥스가 앞으로 이렇게 푹 꼬꾸라졌어요. 제이슨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도로에 맥스를 눕혀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이미 숨을 거뒀거든요. 이때 맥스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한 천식 발작으로 인한 심정지로 밝혀졌어요. 법의학자는 이미 맥스의 심장이 약해져 있었다고,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다. 이런 발작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었다고. 가족들한테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너무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맥스는 정말 제이슨의 전부였거든요. 아들도 어렸고 딸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제이슨은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맥스의 장례식에서는 제이슨의 매형 데이브가 제이슨이 쓴 작별 편지를 대신 읽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방금 들었지? 결혼 후의 시간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만 배는 더 좋았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걸 함께했지. 그건 우리가 계획했던 인생의 극히 일부분이었어.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할게. 걱정하지 마.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엄마 맥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아이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도울 거야. 아이들이 굳건하게 버틸 거라고 약속할게. 너는 항상 내가 운이 좋다고 했지. 난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해. 제이슨은 맥스를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정상적으로 회사도 다녀야 했고 너무 어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고 매 순간 맥스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몇 달 동안은 점심시간마다 맥스의 묘지에 가서 막 울면서 거기에 앉아있고 혼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아이가 어땠는지 조잘조잘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이슨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그리움에 빠져서 계속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어요. 맥스가 천식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천식협회를 위해서 모금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일을 나가려면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맥스의 언니 캐서린이 집에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케어해 줬습니다. 그리고 누나 트레이시랑 매형 데이브도 항상 옆에서 도와주면서 온 가족이 제이슨을 지지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다 각자 삶이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결국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보모를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페어는 스페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오페어는 체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다 영어가 서툴렀고 장기 체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맡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엄마를 잃은 지 얼마 안 됐고 계속해서 보모가 바뀌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안 좋을 테니까 이번에는 아일랜드에 장기간 머물 의사가 있으면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오페어를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써서 구인 공고를 냈는데 2008년에 이 오페어 광고를 보고
몰리 마틴스가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몰리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몰리 마틴스는 1983년 테네시 녹스빌에서 네 남매 중에 유일한 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샤론은 수학 선생님이었고 아버지 톰은 30년 경력의 FBI였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좀 가정 형편이 넉넉했을 것 같죠. 실제로 몰리네 집은 부유했어요. 침실 6개에 수영장에 넓은 마당, 비싼 집에 살고 있었고 부족함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몰리는 몬테소리 공인교사, 클램슨 대학교 졸업, 위탁부모 심사 통과, 올림픽 수영대표 최종 선발전까지 갔다는 이력을 내세우면서 오페어를 신청합니다. 게다가 젊고 예쁘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페어를 신청하면 저 같아도 채용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렇게 2008년 3월 몰리는 편도 항공권을 사서 셰넌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관광이 아니라 일하러 오는 거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편도표만 들고 서류도 미흡해 보이면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어요. 몰리한테는 아무런 서류도 없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들은 입국을 거절했고 다음 비행기에 돌아가라고 요청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제이슨이 급하게 공항으로 달려옵니다. 이 사람 우리 집에서 오페어로 일하기로 했다고. 아무리 이래도 직원들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결국 몰리는 보스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더블린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다음날 더블린으로 재입국을 시도합니다. 더블린은 출입국을 문제없이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오페어로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몰리는 정말 빠르게 아이들과 친해졌어요. 신기하게도 몰리가 아이들을 정말 자기 아이같이 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제이슨은 너무 고마웠어요. 몰리가 들어오면서 집안에 활기가 생기고 뭔가 달라졌어요. 몰리는 마치 정말 자기가 아이들의 엄마처럼 제이슨의 와이프처럼 가정을 돌봤습니다. 게다가 이 집에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그동안 너무 힘들어했고 행복해지길 바랬습니다. 몰리의 등장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맥스가 죽은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몰리는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그냥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 했고 제이슨과 부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제이슨은 달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맥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뭔가 새엄마가 생긴다는 게 맥스의 존재를 잊게 하는 것 같아서 가정은 그대로 두고 연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싶어 했습니다. 2008년 6월 두 사람이 알게 된 지 3개월 된 시점이고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이때 제이슨은 몰리에게 다시 미국으로 잠깐 가 있으라고 우리 떨어져서 좀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몰리가 제이슨이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달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어. 우리 둘 중 누구도 이렇게 의심투성이로 살면 안 돼. 의심을 안고 사는 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날 못 믿는다는 걸 아는 건 더 아픈 일이야. 여기에 제이슨은 나도 아파. 나는 보통 남녀처럼 만나고 싶어. 서로 알아가면서 데이트도 하고 재밌게 지내고 싶어. 벌써부터 부부가 된 것처럼 굴고 싶진 않아. 몰리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제이슨은 너를 사랑하지만 난 두려워. 또 누군가를 잃게 될까봐 아니면 아이들이 누군가를 잃게 될까봐 그걸 다시는 견딜 수가 없어. 내 걱정은 잭과 세라야. 잭과 세라가 자녀들 이름이에요. 그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너무 큰 비극을 겪었잖아. 아이들이 회복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더 무언가를 겪게 하는 게 불안해. 널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안 됐을 때 잭과 세라가 또 한 번 엄마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죠. 알게 된 지 너무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지금 이 뜨거운 사랑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엄마라고 소개하기에는 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아이들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진 지 2달 뒤
8월에 제이슨은 몰리가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오는 걸 허락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오페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구하라고. 제이슨 친구 린 기억나세요? 첫 부인인 맥스를 알게 해준 친구잖아요. 린이 당시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이슨이 린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여자친구 몰리가 몬테소리 공인교사 자격도 있고 위탁부모 심사도 통과했고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좀 채용해달라고. 린은 친구를 위해서 흔쾌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몰리한테 몬테소리 자격증 제출을 요청했어요. 근데 몰리가 자기 자격증이 아일랜드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계속 제출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린은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채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몰리가 계속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이슨이 요청했던 그 요구사항은 그냥 사라지고 그 전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냥 오페어로 이 집에서 일했던 것처럼 집에서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이슨 주변에서는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몰리가 집에 들어오면서 제이슨이 점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몰리는 자기한테만 관심을 갖길 바랬어요. 다른 데 외출하거나 제이슨이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화내기도 하고 그게 자꾸 싸움이 되니까 제이슨은 싸우기 싫어서 점점 몰리에게 맞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이슨이 몰리에게 보낸 메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넌 여전히 스스로를 미워하고 샤워실에서 울고 토하고 욕하고 소리치고 난 너무 무기력해지는 걸 느껴. 몰리, 난 내 삶의 모든 걸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까지 다 줬어. 그리고 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3일 내내 넌 여전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리가 조울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자꾸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이슨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리랑 약혼했던 전 남자친구가 자세히 쓴 글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울감이 있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만난 지 2년 만에 제이슨은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하자고.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몰리를 엄마라고 받아들였고 실제로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이 시점에서 제이슨은 이미 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잘하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몰리는 이사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아일랜드가 좋았습니다. 한 번도 떠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가족들도 다 여기에 있고 친구들도 회사도 여기에서 너무 오랜 시간 살았잖아요. 몰리는 이 집 맥스랑 지은 거라서 싫다고, 마치 맥스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침 회사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의 관리자 자리가 나왔고 몰리가 너무 강력하게 이사를 원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사하기 전에 제이슨이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 고민을 누나 트레이시한테 털어놨을 때 트레이시는 솔직히 좀 불안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제이슨이 가기 싫다고 했는데 몰리가 미국으로 이사 안 하면 우리는 끝이야. 헤어질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몰리는 그냥 헤어지면 끝이지만 아이들과 제이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걸 걱정해서 처음부터 만나는 걸 고민했던 건데 그때는 막 확신을 달라 그러더니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헤어지겠다고 가볍게 말하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좀 이기적이라고 느껴졌겠죠. 아이들이 이미 몰리를 엄마로 받아들인 상태였고 또 엄마를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일랜드에 있는 집을 팔고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결혼식을 3달 앞두고 몰리는 준비를 위해서 미국 자기 집으로 먼저 돌아갔고 제이슨은 아일랜드에 남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몰리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져보자고 했을 때 난 당신을 믿었어. 당신도 그걸 기대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난 너무너무너무너무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해.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 같아. 이젠 모두에게 나 바보처럼 보일 거야. 이 메시지를 받고 제이슨은 당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압박한다면 난 미국에서 버틸 수 없을 거야. 당신은 아무 근거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를 의심하고 전화를 내던지고 완전히 감정이 무너진 사람 같아. 나는 너랑 함께하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나라로 이사 가는 거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늘 울고 나를 의심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얻는 중인데 왜 지금 너가 더 슬퍼 보여? 그리고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몰리는 제이슨한테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이슨은 몰리가 정신병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자꾸 우는 거지? 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지? 한 거죠. 근데 그런 건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어쨌든 제이슨은 충격적이고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심하기도 했대요. 이해 못했던 그 행동들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겨내겠다고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결혼식은 제이슨과 몰리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집을 판 돈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 40만 달러짜리 집을 샀고 제이슨은 몰리한테 집을 마음껏 꾸미라고 돈을 줬습니다. 아이들도 더 넓어진 집에 와서 좋아했습니다. 몰리는 수영 강사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새 출발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5년 7월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날 제이슨과 몰리는 동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해서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 이미 부부관계가 많이 틀어진 상태였어요. 이날 다 같이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몰리가 제이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해요. 뚱뚱한 놈.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분까지 다 뺏어먹었나 봐. 이러면서 농담인데 자기 혼자 농담인 거 뭔지 아시죠? 듣는 사람들까지 불편해지는 농담이었어요. 제이슨은 이날 먼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글을 남겨요. 사람들은 좋은 얘기는 의심하면서 나쁜 얘기는 한 번 듣고 바로 믿을 겁니다. 며칠 뒤 8월 1일, 이날 아침에 갑자기 장인 장모인 톰과 샤론은 즉흥적으로 오늘 애기들 보러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할 것도 없고 날씨도 좋아서 애들이 보고 싶었대요. 톰 집에서 제이슨네 집까지는 차 타고 4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톰과 샤론은 밤 8시가 넘어서 제이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제이슨이 이웃이랑 마당에 앉아서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여기에 몰리랑 이웃의 아내 그리고 몰리의 엄마 아빠까지 다 같이 앉아서 도미노 피자도 시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아들 잭은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이날 밤 11시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제이슨과 몰리는 말다툼이 있다거나 사이가 불편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잘 시간이 돼서 톰과 샤론은 1층 게스트룸으로 내려갔고요. 가족들 모두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정이 지나서 딸 세라가 악몽을 꾸고 깬 거예요. 침대 시트에 요정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게 거미랑 도마뱀으로 변하는 꿈을 꾼 거죠. 세라가 아직 어릴 때니까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침실로 막 달려왔어요. 몰리가 일어나서 세라가 무섭다고 한 그 침대 시트를 벗기고 있었는데 그때 제이슨이 일어나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몰리는 목이 잡혀서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이슨의 손에 살짝 힘이 풀렸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부부의 침실 바로 아래층이 게스트룸이었거든요. 몰리 부모님이 자고 있는 방. 톰은 자다가 위에서 막 쿵쿵 하는 소리 그리고 딸의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 애들 주려고 방에 놔뒀던 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허겁지겁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제이슨이 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솔직히 가만히 있을 아빠가 있을까요? 톰이 그 손 놓으라고 소리쳤는데 제이슨이 몰리 죽여버릴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톰이 좋은 말로 할 때 놓으라고 하니까 제이슨이 너 가만히 안 있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어요. 제이슨은 몰리의 목을 잡은 채로 뒷걸음질 치면서 욕실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톰은 이대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릴까봐 빨리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제이슨의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머리를 한 대 맞더니 완전히 흥분해서 더 날뛰었다고 해요. 제이슨이 야구방망이를 뺏어서 멀리 던져버렸고 톰을 밀쳤어요. 톰 말로는 완전히 난투극이었다고 해요. 다시 야구방망이를 어떻게 들었는지 정신없이 싸웠고 몰리도 제이슨을 말리려고 침대 머리맡에 있던 보도블록 뭔지 아시죠? 정말 실제 그 보도블럭이거든요. 그 벽돌을 집어들어서 제이슨을 쳤습니다. 톰은 추후에 몰리가 제이슨을 때리는 건 못 봤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벽돌에는 사람을 때린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위층에서 난리를 치면서 싸우는 동안 톰의 아내 샤론은 바로 아래층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요. 남편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갈 때 잠깐 깨긴 했는데 다시 잠들었고 아이들 역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말을 안 하고 몸싸움만 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 싸우면 조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로 죽기 직전이었고 난투극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면 분명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무튼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잠시 뒤에 제이슨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한 뒤 톰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전화는 14분 동안 이어졌어요. 오늘 이야기 초반에 일부를 들려드렸었죠. 톰이 전화해서 사위가 딸을 때렸고 자기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개입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무슨 의미죠? 상태가 좋지 않다니요? 다쳤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고 제가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접수 요원은 톰과 몰리에게 구급차가 가는 동안 CPR을 시행해달라고 지시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초당 2번의 리듬을 세면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멈추지 말고 교대하면서 가슴 압박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구급차는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화로만 전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참혹했어요.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벽과 바닥, 블라인드, 서랍장, 욕실, 복도, 침실 여기저기 피가 번져 있었고 제이슨은 알몸으로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특히 머리와 얼굴은 완전히 피투성이었어요. 구급대원이 기관 삽관을 하려고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두개골 뒤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경찰들은 아이들이 이 끔찍한 현장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아래층에 있는 샤론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 곧바로 몰리와 톰은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두 사람의 조사는 따로 진행됐는데 진술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이슨의 체구에 비해서 두 사람의 체구가 정말 왜소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놀랍도록 부상이 없어요. 제이슨 두개골이 저렇게 박살나고 집안에 피가 낭자한데 다 제이슨 피였던 거예요. 톰과 몰리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당시에 톰이 입고 있던 옷인데요. 속옷 하단에 묻은 혈흔을 보면 톰이 제이슨 위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방망이를 휘둘렀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몰리는 목이 심하게 졸렸잖아요. 하지만 사진에서 몰리의 목은 거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 몰리가 자기 목을 만지작거리고 손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길까봐 경찰이 목 좀 그만 만지라고 지시해야 했다고 합니다. 몰리의 귀 밑에 붉은 자국이 하나 있는데 변호인은 이게 목을 조를 때 생긴 손톱 자국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멍이 들었다거나 옷이 늘어나고 찢어졌다거나 방어흔이 있다거나 그 무엇도 없었어요.
67세의 남성과 32세의 왜소한 여성이 거구의 성인 남성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벽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대도 맞지 않고 제압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톰의 아내 샤론은 비명을 듣고 깨서 남편이 올라가는 걸 봤지만 신고를 한다거나 걱정돼서 같이 올라가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잠을 잤어요. 수사관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다시 잠들었다고 해도 아까보다 더 크게 와장창 쿵쿵대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상하긴 하죠. 몰리는 조사 내내 덜덜 떨고 겁내면서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사관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무섭다고, 제이슨이 죽었으니까 제이슨의 양육권이 제이슨 가족한테 갈까봐 두려운 거죠. 왜냐면 제이슨이랑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몰리의 자녀로 입양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수사관이 아이들을 입양하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몰리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몰리가 울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은 제가 키웠어요.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지금까지 당신 아버지 톰이랑 이야기하고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당방위가 해당될 것 같다고,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몰리를 안심시켰어요. 톰은 처음 911 신고할 때도 그러더니 신문할 때도 지나치게 여유롭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FBI 요원으로 30년을 넘게 일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신문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여유로워 보이죠. 톰은 당당하게 내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였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딸 몰리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현장 사진을 보시면 피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났거든요. 현장에서 즉사했잖아요.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공격이에요. 지금 이거는 완전한 오버킬이죠. 한두 대 때리고 나서도 상대방이 제압되지 않고 공격적이었다면 어쩔 수 없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몰리랑 톰에게는 전혀 상처가 없잖아요. 두개골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때릴 필요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톰이 인터뷰에서 제압이 됐다고 확신하는 순간 911에 전화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압이 된 이후에도 수십 번 더 때렸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사건 당일의 일은 몰리와 톰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린 거예요. 수사관들은 현장 증거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인데요. 톰과 몰리는 난투극이 일어났고 제이슨을 제압한 뒤 911에 신고했다고 했죠. 그 말은 싸움이 일어나고 제이슨이 쓰러지고 곧바로 신고했다는 건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이슨의 몸이 너무 차가웠다고 해요. 구급차가 14분 만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럼 톰의 몸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야 정상이겠죠. 게다가 톰의 몸에 묻은 피, 그리고 방 안의 피가 대부분 말라서 굳거나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막 벌어진 현장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구급대원들은 톰이 주장하는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이미 제이슨이 사망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이슨의 사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제이슨의 쌍둥이 형제 웨인이었어요. 사망 바로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샤론이 웨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에 제이슨이랑 몰리 사이에 좀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몰리가 제이슨을 밀었는데 제이슨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제이슨이 그 사고로 죽었다고 설명했어요. 웨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몰리 바꿔달라고 합니다. 근데 샤론이 안 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통화 시간이요 15초도 안 됐다고 해요. 우리 가족의 죽음을 전달받는데 아무 질문도 못하고 통보만 받은 거예요. 웨인이 곧바로 누나 트레이시한테 전화했고 트레이시랑 웨인은 다른 가족들한테 차례대로 전화해서 바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가족들이 몰리랑 싸우다가 죽은 거니까, 그리고 몰리가 와이프잖아요. 몰리한테 막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어도 가족들한테 사실을 전달해주고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 트레이시가 평소에 제이슨과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동안 제이슨이 모든 고민을 트레이시한테 털어놨었기 때문에 제이슨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트레이시는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고, 몰리가 죽인 거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계속 전화해도 몰리네 가족들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샤론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동안 제이슨이 몰리를 학대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껏 경찰이 출동한 횟수만 최소 6번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샤론은 제이슨이 그날 하루 종일 술을 마셔서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였어요. 미국 음주운전 법적 기준이 0.08%거든요. 운전까지 가능한 정도의 상태였다는 거죠. 도대체 왜 가족들한테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두 가족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몰리네 가족들은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제이슨의 죽음에 공감도 없고 슬픔도 전혀 없어 보였어요. 트레이시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몰리가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지금 전화 안 하면 네 주변 사람들한테 문자 돌려서라도 정보를 알아낼 거야. 그랬더니 몇 분 뒤에 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몰리가 막 울면서 말했어요. 제이슨이 하루 종일 술을 마셨고 내 목을 조르고 나를 때렸다고. 그래서 내가 제이슨을 밀쳤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곧 설명해드릴 건데 그동안 몰리는 계속 아이들의 입양을 원했거든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시는 제이슨이 죽고 나서 너무 불안했어요. 몰리가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어 할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기가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잭과 세라는 아일랜드 국적의 시민이었어요. 트레이시랑 언니 메릴리는 가장 빠른 시간에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바로 노스캐롤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사 완다 톰슨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형사도 이 죽음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형사가 처음에 몰리를 신문했던 그분이거든요. 몰리한테 정당방위로 보인다고 말했던 분.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통화가 끝나고 트레이시는 조금 안심했다고 합니다. 제이슨이 죽고 24시간도 안 돼서 몰리는 화장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이슨 가족들이 시신을 못 보게끔 하려는 거죠. 트레이시는 장례식장이 어딘지 알아내서 전화해요. 내가 노스캐롤라이나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몰리가 바로 장례식을 바꿔버려요. 근데 바꾼 장례식도 트레이시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탁했어요. 제발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내 동생이라고. 트레이시랑 메릴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들은 제이슨의 아내 몰리의 명확한 지시가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몰리의 가족들이 시신을 보는 걸 계속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어요. 5일이 지나서 겨우 합의할 수 있었는데 제이슨을 보고 시신을 아일랜드로 가져가는 대신에 미국에서 열리는 장례식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장례식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라고 요구했어요. 제이슨의 가족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제이슨의 시신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죽은 제이슨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정말 놀랐대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다고 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몰리네 가족이 진행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제이슨의 가족은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심지어 비번인 경찰들을 고용해서 행사 경비까지 서게 했다고 해요. 두 가족의 갈등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제이슨 사건 해결을 위해서 아이들의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몰리의 말대로 정말 제이슨이 평소에 학대를 했는지, 평소 가족들 사이는 어땠는지,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이슨이 죽고 4일 뒤에 진행된 면담이고요. 이때 잭이 11살, 세라가 9살이었어요. 면담 전까지 아이들은 몰리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잭과 사라가 들려준 가족의 이야기는 몰리의 진술과 결이 똑같았어요. 잭은 아빠가 사소한 일로 엄마한테 자주 화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본 적 있니? 라고 물었어요. 잭은 네. 아빠는 엄마를 신체적 언어적으로 해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이의 말투 같지가 않다고 너무 어른스러운 단어 선택이다 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잭은 그날 동생이 악몽을 꿨고 아빠가 일어나서 화내고 소리 질렀다고 몰리도 같이 화를 냈는데 그 소리에 할아버지가 깼고 야구방망이로 아빠를 때렸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이후에 벽돌로 여기 관자놀이를 쳤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잭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자고 있었고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싸우는 모습, 할아버지가 위층으로 올라간 거, 자다가 동생이 악몽 꿔서 잠에서 깬 거 다 못 봤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세라가 악몽 꿨다는 건 어떻게 알았니? 너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잭은 엄마가 말해줬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몰리가 집어들었던 그 벽돌, 침실에 벽돌을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벽돌에 대해서 잭이 설명합니다. 몇 주 전에 마당에 꽃 심고 그 주변에 놔두려고 엄마가 산 건데 비가 오면 젖을까봐 걱정하면서 잭한테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젖을 걸 걱정했으면 왜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걸 왜 침실 머리맡에 둔 건지 설명이 안 되고 그때 비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튼 딸 세라의 진술도 잭이랑 놀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항상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냈고 몰리를 때리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악몽을 꿨는데 밤에 자기가 일어나면 아빠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날 밤도 자기가 깨서 부모님 침실로 가니까 아빠가 화를 냈고 그래서 엄마랑 싸우게 됐다고 말했어요. 잭과 세라의 진술은 엄마인 몰리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파악한 실제 정황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제이슨과 몰리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말해드릴게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제이슨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고민하면서 트레이시한테 털어놨었는데 그때 트레이시가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상담비까지 내줬었거든요. 근데 제이슨은 결국 결혼을 선택했고 미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미국에서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제이슨의 가족들이 미리 미국에 와 있었는데 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몰리의 아빠, 톰이 제이슨 가족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류 래프팅을 예약했습니다. 와! 이러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래프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없었어요. 다 각자 일정도 있었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가족들이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8시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저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가 각자 일정이 있습니다. 마음은 감사드려요. 근데 거절하고 나서부터 톰이 갑자기 눈빛도 태도도 확 달라졌어요. 트레이시 말로는 거절당한 뒤에 굉장히 불쾌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너무 불편하고 무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결혼식을 앞두고 몰리의 지인들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들러리 중 한 명이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몰리가 맥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고 있다니 정말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트레이시는 이 말을 듣고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맥스가 제이슨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몰리랑 아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몰리의 지인이 맥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몰리가 맥스의 소원을 들어주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니까 응? 몰랐어요?
몰리랑 맥스가 펜팔 친구였어요. 맥스가 죽기 전에 몰리한테 편지로 우리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몰리가 아일랜드로 간 건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맥스는 몰리라는 사람 자체를 안 적이 없어요. 트레이시는 너무 황당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몰리의 이런 거짓말은 일상이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라를 낳았을 때 어땠는지 갑자기 자기 출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진통이 이랬다, 막 저랬다,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세라가 몰리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마치 세라를 낳은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그 자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는 걸 보면 몰리가 평소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처음에 오페어 신청했을 때 자격증이나 경력들 이런 것도 전부 허위 사실이었어요. 이런 이상한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습관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백혈병으로 죽은 여동생이 있다고 이름이 그레이스라고 말했고 방에도 그레이스 사진을 항상 놔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그레이스 사진이 스톡 이미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돈 주고 사는 이미지.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라고 믿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이슨한테도 여동생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슬펐던 적은 여동생이 죽은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잡지 편집장이었었다고 말하고 위탁모로 아이를 맡았던 적이 있다고 하고 수많은 경력을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몰리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몰리 경험담과 이야기만 들으면 한 40대 이상 된 사람의 경험치 같아 보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외모랑 말투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지어내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합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가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몰리는 제이슨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몰리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아일랜드로 가기 바로 직전까지 미국에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키스 맥긴이고 키스가 몰리랑 헤어지고 나중에 자신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회고록을 쓰는데 거기에 몰리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은 제이슨 코벳이 사망하기 3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몰리를 저격하거나 제이슨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이 나온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몰리의 강한 요구로 키스가 몰리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몰리가 양극성 장애와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키스가 걱정하니까 나 약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몰리는 하고 있던 일을 그만뒀고 며칠씩 침대에 누워있거나 욕조에서 웅크리고 있고 불면증에 자기 혐오에 충분히 예쁜데도 항상 스스로를 비난했다고 해요. 몰리가 늘 우울해해서 키스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불안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슬픈 소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같이 피가 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몰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키스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대요. 피임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하루에 처방받은 약만 10가지를 넘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리가 자기 유산했다고 말하면서 그 전보다 더 우울해졌다고 해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키스가 약물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게 정신과 입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고 몰리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4일 뒤에 아일랜드로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키스는 돈이 없었고 일과 건강보험 문제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건 아니었는데 아일랜드로 떠난 뒤로 도착했다는 말도 없었고 그렇게 3주가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메일이 하나 왔는데 몰리가 나 지금 행복하다고 그동안 미안했다. 나 없이 행복을 찾길 바란다.
이러면서 떠나버렸어요. 자, 어쨌든 제이슨과 몰리의 결혼식이 진행됐고 그게 끝나고 피로연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이슨 누나 부부 트레이시의 아들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 알레르기가 많아가지고 피로연에 나온 음식들 중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몰리의 친구 수지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다른 요리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주방이 이미 마감한 상태여서 급하게 혼자 근처 맥도날드를 갔대요. 거기에서 해피밀을 사가지고 아담을 갖다 준 거죠. 데이브는 자기 아들을 신경 써주니까 수지한테 너무 고마웠대요. 해피밀을 받아들고 아담이랑 데이브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내 결혼식을 다 망친 거예요. 하면서 막 쿵쾅쿵쾅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소파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계속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수지가 이걸 사다 줬잖아요. 수지한테도 그걸 도대체 왜 사다 주냐고 뭐라 했어요. 수지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금방 자리를 떠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트레이시 부부가 수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수지가 사실 그동안 몰리가 제이슨 가족들을 엄청 험담했었다고, 자기는 이제 몰리랑 아는 척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중간중간 그리고 피로연에서 제이슨은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절친인 폴의 눈에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리무진에 올라타기 전에 제이슨이 혼자 앉아 있었는데 폴이 가서 그랬대요. 야, 너 진짜 안 행복해 보여. 결혼한 사람 중에 네가 제일 불행해 보여. 마음이 그러면 지금 차에 타지 않아도 돼. 그냥 떠나. 비행기 타고 아일랜드로 돌아와도 돼. 근데 제이슨이 아이들이 2번이나 엄마를 잃게 할 순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도 전에 몰리가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때뿐 아니라 결혼 후 4개월 뒤에 또 한 번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요. 만약에 제이슨과 이혼하게 된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뭔지, 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는 잭과 세라는 제이슨의 친자녀들이고 몰리가 입양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제이슨에게 아이들 양육권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을 몰리가 입양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대요. 근데 제이슨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몰리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아이들을 영원히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망 후에 밝혀진 이메일인데 2012년 11월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이슨이 한 로펌에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이들을 몰리가 아닌 제가 계속 양육하도록 입양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입양을 약속했으니까 진행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입양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잭과 세라의 여권을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숨겨놓고 살았어요. 몰리의 입장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잃게 될까봐. 제이슨이 죽기 7개월 전, 몰리는 또 한 번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했어요. 이혼을 고민 중인데 아이들 양육권 없이는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때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얻으시려면 제이슨이 가정폭력 가해자거나 알코올 중독 아니면 제이슨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존재라는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이때부터 몰리는 친구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가족들한테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제이슨이 폭력적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아이들을 하나도 케어 안 하고 방치하고 나를 학대한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종종 멍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남편이 때린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들은 뒤에 제이슨의 차, 부엌, 침실, 집안 곳곳에 정말 많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학대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총 150시간이 넘는 오디오를 녹음했는데 학대 증거를 검찰이 요구했을 때는 3시간 분량의 녹음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오디오 파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들리시는지, 정말 이 가정에 학대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It's Pancake Tuesday. Why don't I make some pancakes? I asked you over and over again. You made it very clear you want to try separate me from my No, I don't, Jay. I'm going to do the Okay, same I'm not thing. the pancakes. You got pancakes. With the Are family. you finished with your dinner, hon? I'm talking to you. Is this how you treat? This is what you just ignore me? I said I'd like to have dinner with my family. I'm talking to you. I shouldn't have to say it over and over. I shouldn't have to say, Molly. Can you guys did get out the talk- stuff for pancakes? No, you're. See, here you go again. I'm talking to you, and you're still going on talking about something else. 제이슨이 집에 오기 전에 애들이랑 다 같이 밥 먹자고 말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이 대화에서 보면 제이슨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애들과 날 떼어놓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난 너와는 달리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변호사는 제이슨이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몰리를 분명하게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가족들은 몰리가 일부러 싸움을 유도하고 녹음에 뭔가를 담으려고 노력한 거라고 말했어요. 몰리는 자기가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말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이날이 아일랜드의 팻 튜스데이였대요. 미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제이슨은 아이들이랑 아일랜드 전통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통의 싸움 정도로 들리긴 했습니다. 다시 제이슨의 사망 당일로 돌아와서 몰리는 제이슨이 죽고 30분도 안 돼서 변호사를 통해서 양육권 그리고 입양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이들의 이모 트레이시가 애들을 납치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임시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아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트레이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했고 아일랜드 외무장관한테 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장관님께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해요. 트레이시는 캐롤라이나에 도착해서 법원에 제이슨의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이슨이 이미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뒀던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잭과 세라의 후견인은 트레이시와 그녀의 남편 데이브가 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어디에도 몰리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양육권 심리는 8월 14일 제이슨이 사망한 지 2주가 안 됐을 때 진행됐어요. 몰리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그리고 특히 딸 세라는 첫 번째 엄마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세라한테 유일한 엄마는 자기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트레이시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이슨의 유언장, 아이들의 아일랜드 시민권, 몰리의 정신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잭과 세라의 임시 양육권은 몰리가 아니라 트레이시와 데이브에게 주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몰리의 집에 갔을 때 몰리는 울면서 제발 우리 아이들 데려가지 말라고 계속 애원했어요. 잭이랑 세라도 엉엉 울면서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매달렸습니다. 당시에 세라와 잭은 우리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간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아이들 기억 속에 엄마는 몰리였고 몰리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엄마랑 떨어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이 이모 집에 가게 됐을 때 한동안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엄마랑 떨어질 때 몰리가 애들한테 트레이시랑 데이브가 너희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우리를 영영 못 만나게 할 거라고 겁을 줘가지고 애들이 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트레이시랑 데이브는 정말로 제이슨의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제이슨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아이들이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기다려줬어요. 이 사건은 가족들끼리 조용히 진행된 게 아니라 각종 뉴스에서 방송되고 나라에서도 아이들이 무사히 아일랜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에 딱 내렸을 때 수백 명이 공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웰컴 홈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아이들을 반겨줬습니다. 아이들은 적응하는 듯 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죽고 온 가족이 양육권 전쟁하는 걸 겪으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하루는 세라가 트레이시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내가 벌써 부모님을 3명이나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세라보다 적응을 못한 건 잭이었어요. 세라는 활발한 성격이라 그래도 학교에서 빨리 친구도 사귀고 적응했는데 잭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 학교, 거기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몰리도 그리웠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곳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몰리와 멀어져야 하는데 몰리는 필사적으로 아이들한테 소식을 전하고 얼굴을 비추고 싶어 했어요. 제이슨의 가족들이 연락을 아예 못하게 차단했었는데 무슨 방법까지 쓰냐면 잭이랑 세라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신청한 거예요. 현수막 문구가 잭과 세라 생일 축하해 사랑해 엄마가 이렇게요. 그래서 현수막 회사에서 트레이시한테 연락했고 사정을 듣고 나서 계약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몰리가 다른 회사에도 요청했었는데 전부 거절당했어요. 몰리는 SNS에도 쉴 새 없이 글을 올렸어요. 너희가 내게서 떠난 지 3주째. 아가들아 사랑해. 너무 마음이 아파.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난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그리워하는 글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원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제이슨의 재력을 보고 왔다가 아이들한테 정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수사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때도 형사들은 제이슨 사건을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부검을 하고 나니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거든요. 정확한 타격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찰과상, 멍, 골절이 넘쳐났는데 그 중에서도 머리에 난 상처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최소 12번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맞았고요. 얼마나 세게 쳤냐면 두개골 뼈가 정말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 뼈가 부서져서 저 멀리 테이블 위에 떨어졌을 정도였어요. 독성 검사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몰리가 말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트라조돈이 소량 검출됐는데 이게 항우울제 성분이래요. 불면 치료에 처방되는 약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이슨은 이런 정신과 약을 처방받거나 수면장애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트라조돈을 처방받은 사람이 누구냐? 몰리였어요. 몰리가 제이슨이 사망하기 3일 전에 트라조돈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 몰리와 톰은 2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됐어요. 두 사람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여권을 반납해야 했고 앞으로 잭과 세라 그리고 제이슨 가족 누구에게도 접촉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잭이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이슨이 사망한 지 5개월 뒤 잭이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몰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몰리가 이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음성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엄마, 나 잭이야. 내가 전화한 거 절대 어디에 말하면 안 돼.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꼭 끝까지 싸워줘.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부탁이야. 전화해줘. 이렇게 남겼어요. 잭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이모랑 지내면서 잘해주는 이모 부부에게도 너무 고맙고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랑 연락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하면 이모 부부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려도 그런 걱정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건데 몰리는 이걸 바로 증거로 이용합니다. 언론에 이 메시지를 공개해요. 그러면서 봐봐라, 아이들은 나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잭은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동안 한 번도 아빠의 죽음을 알아본 적이 없었는데 기사들을 모두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이슨이 사망하고 9달 뒤 잭은 트레이시와 데이브한테 사실을 털어놨어요.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사건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몰리가 지시한 대로 경찰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 거라고. 그리고 세라랑 잭, 너희 둘도 갈라져서 서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너무 어린 나이였기도 했고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무서웠대요. 엄마까지 데려갈까봐. 그래서 잭은 초기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빠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때린 적이 없다고. 그때 초기 진술에 봤다고 했던 이유는 몰리가 대본을 주고 코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세라도 용기를 냅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말들은 몰리와 샤론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계속 미국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였어요. 인터뷰가 끝나면 저는 결국 몰리와 샤론과 돌아가야 했고 평생 그분들과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같이 있게 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 말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세라와 잭은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이슨이 일하러 가고 나면 아이들이 온전히 몰리랑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몰리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벌을 줬습니다. 세라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아이였어요. 본능적으로 몰리 앞에서 친엄마 언급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다가 세라가 몰래 가지고 있던 친엄마 사진을 숨기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몰리가 그걸 발견하고 어린 세라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 여자 죽었어. 죽었다고. 들려? 너 엄마는 나야. 이러면서 액자를 집어 던져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나중에 말하기를 세라는 엄마 사진을 집어 던져서 너무 속상했었다고 해요. 근데 제이슨이 밤에 와서 다시 사진을 액자 안에 넣어주고 세라가 그 액자는 다른 곳에 오랫동안 숨겨놨었다고 합니다. 몰리는 아이들이 자기 비위를 맞추도록 계속해서 조종해 왔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제이슨이 출근하고 나서 방을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특히 잭을 많이 때렸는데 맞아서 멍이 든 적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잭이 주먹으로 맞는 걸 세라도 본 적이 있는데 두 아이들은 한 번도 아빠한테 이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 아이들이 낮에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말했다가는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이슨이 여기 왜 멍들었냐 물어보면 잭은 항상 넘어졌어요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라는 몰리가 코치하던 수영팀에 소속돼 있었는데 세라가 애긴데도 괴롭히듯이 기록이 안 좋은 날에는 저녁을 굶기고 잘 못한 날에는 너 완전 애기네 실력이 그럼 애기들이랑 수영하지 그래? 이러면서 억지로 진짜 영아들이 있는 수영 수업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애한테 굴욕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세라는 자기가 수영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훈련하면서 괴로우니까 아빠가 코치하고 있는 야구팀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몰리가 또 이걸 듣고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라는 나보다 아빠랑 있고 싶다는 거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아프게 해? 나 안 사랑해? 이러면서 압박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세라는 버려질까봐 그리고 혼날까봐 아니요, 엄마가 더 좋아요. 이러면서 항상 아빠보다 엄마 비위를 더 맞추고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진짜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해드리면 세라가 5살 때부터 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 너희 아빠 제이슨이 네 엄마 죽인 거야. 베개로 질식시켜서 죽였어. 이 말을 정말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가 사망했던 날 밤에 세라가 악몽을 꿨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싸웠고 사실 평소에 악몽을 꾸면 항상 부모님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잤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도 부모님 침실로 갔는데 몰리가 방에 못 들어오게 했대요. 아빠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방에 가서 자고 있는데 중간에 쿵쿵 울리는 소리도 들렸고 그때 비명 같은 것도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몰리는 제이슨 몰래 아이들이 제이슨을 싫어하도록 만들고 마치 자기만 좋아하고 원하는 것처럼 세뇌시키고 상황을 조작해 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을 따랐지만 아이들이 보고 느낀 제이슨의 진짜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몰리와 톰은 아이들이 트레이시 가족이랑 있으면서 세뇌된 거라고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몰리는 계속해서 제이슨이 폭력적이었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심지어 MMA 파이터였다는 말까지 하고 다니거든요. 당연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몰리가 이렇게 소문을 내면 트레이시는 그것을 반증하는 진술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소문을 해명하고 진실을 퍼뜨려야 됐어요. 그리고 이번 넷플릭스 말고 다른 다큐멘터리에서도 몰리 친구라고 하면서 익명을 요청한 사람이 제이슨이 원래 컨트롤하려는 욕구가 강했고 학대적이었다고, 그리고 강제적인 성관계 같은 것도 있었다고 이러면서 몰리 편에 서서 증언을 하는데, 나중에 사실 제이슨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실토하기도 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몰리와 톰은 맥스가 죽은 것도 사실 제이슨 때문이라고 각종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걸 입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몰리는 맥스를 본 적도 없잖아요. 제이슨이랑 맥스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톰은 맥스 아버지 마이클이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이슨이 내 딸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마이클이 교육 수준이 낮고 억양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이래요. 마이클이 현재는 암으로 사망한 상태인데 병원에 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문서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톰과는 딱 한 번 마주쳤고 그와 제이슨이나 맥스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분명히 밝히지만 제이슨과 맥스의 관계, 제이슨과 몰리의 관계에 대해 그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딸의 죽음이나 그 사정에 관해 제이슨이 딸을 죽였다는 식의 말은 단연코 토마스 마틴슨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톰과 몰리가 주장하는 맥스의 죽음은 이래요. 맥스가 천식 발작이 아니라 교살로 사망한 거라고. 이 사람들이 고용한 의학 전문가는 맥스의 부검 보고서를 샅샅이 훑어본 결과 손으로 목을 졸라서 생긴 부상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부검 보고서에 외부 손상의 흔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 안쪽에는 손상이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1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라고 주장했어요. 맥스가 사망했을 당시에 그 집에 맥스의 친언니가 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맥스의 가족들은 절대 아니라고, 제이슨은 우리 가족이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톰과 몰리 측은 몰리도 맥스처럼 죽을 뻔했다고, 톰이 싸움에 개입해서 정당방위로 제이슨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100% 몰리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됐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2017년 7월 몰리와 톰 마티슨의 공동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 측은 몰리와 톰은 상처 하나 없었고 제이슨의 상처와 현장 증거를 보면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을 거라고, 제이슨은 기습 공격을 당해 맞아 죽은 거라고 주장했고 그 동기를 제이슨이 당시에 아일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이슨에게 6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이 있었고 몰리는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슨을 죽이기로 한 거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제이슨 사망 시 몰리가 이 보험금의 단독 수익자였고요. 게다가 살고 있는 집은 빚이 전혀 없으니까 몰리 혼자 100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재판에서 잭과 세라의 초기 진술, 그리고 현재의 진술도 제외하기로 했어요. 처음과 지금의 진술이 완전히 반대라서 명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검찰 측은 내세울 증거가 많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본 현장, 그리고 너무 차가웠던 시신, 말라있던 피, 혈흔의 방향, 혈중 알코올 농도, 몰리가 처방받은 약,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공격, 그리고 CPR의 의혹도 있었는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CPR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통화했던 디스패처 말로는 수백 번의 흉부 압박을 했다는데 통화에서 전혀 숨이 차 보이지 않았다고. 제이슨의 가슴팍에는 피가 잔뜩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 톰과 몰리의 손이 너무 깨끗했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하는 척 한 것 같다고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거 말고도 벽돌이 침실에 미리 준비돼 있었던 거, 톰 방에 야구방망이 미리 갖다 놓은 거 다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몰리가 제이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제이슨이 아일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날 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잭은 아빠 방에 여행 가방이 한가득 싸져 있었다고 말했고 아빠가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보고 있었던 게 기억난다고 세라와 잭이 말했었어요. 실제로 제이슨이 사망하기 전에 익스피디아에서 아일랜드행 비행기표를 보고 있었다는 인터넷 기록도 있습니다. 변호 측 스타 증인으로는 톰이 직접 나왔어요. FBI에서의 오랜 경력도 있고 스스로 변호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톰은 그날 난투극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딸 몰리가 벽돌로 제이슨을 내려친 건 못 봤다고 했어요. 근데 벽돌을 보면 한 면도 아니고 모든 면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증거가 분명했는데도 자꾸 그건 기억 안 난다고 말했어요. 배심원단은 3시간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톰과 몰리 모두 2급 살인 유죄, 각각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때 잭과 세라, 그리고 제이슨의 가족들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거든요. 아이들의 초기 진술이 배제된 게 불공평하다고. 그리고 배심원 판결이 너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거 보니까 사전에 판결을 논의한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법원은 결국 이걸 받아들이고요. 유죄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다시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톰과 몰리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다음 재판에서는 아이들의 초기 진술이 포함될 거고 맥스의 죽음에 대해서도 천식으로 인한 게 아니라 교살의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맥스의 부검 보고서를 확인하고 전형적인 천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말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게 천식이 아닌 교살 때문이다 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환자마다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검까지 했지만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재판에 잭과 세라는 직접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량 거래까지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톰과 몰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몰리는 형량 거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재판까지 가고 싶었는데 만약에 무죄가 아니라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빠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까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세라는 밤새도록 울었다고 해요. 아빠를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못한 것 같다고. 2023년 11월 잭이 19살, 세라가 17살이 됐을 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제이슨의 가족들은 8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미국에만 25번 방문해야 했어요. 보통 선고 공판은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열흘이나 선고 공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양쪽 다 물러서지 않고 마치 재판처럼 증언하고 진술했어요. 여기에서 양측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앞서 모두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잭과 세라의 진술만 전달해드릴게요. 잭은 가장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저는 거짓말쟁이였다는 겁니다. 4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저는 몰리에게 거짓말하는 법과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시간 동안 전 몰리에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학대받았습니다. 재판장님, 몰리 마틴슨의 점잖은 가면에 속지 마세요.
그 겉껍질 아래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체계적으로 부수고 거짓을 주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저는 아빠가 몰리를 때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제 삶을 이끌어줄 훌륭한 두 부모, 트레이시와 데이브를 선택해 두셨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있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몰리 마틴스는 제 아픔을 더 키웠어요. 세상이 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믿게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몰리와 톰이 제게서 뺏어간 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전 아빠의 피 묻은 손자국을 침실 문에서 봤어요. 아빠의 죽음에 자발성이란 없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떠난 게 아니라 강제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빠였어요. 트레이시, 데이비드 부부와 아일랜드에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참고로 이때 하는 피해자 진술은 판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FBI 베테랑인 톰이 왜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기 전에 911 신고부터 하지 않았는지, 왜 샤론은 비명소리를 듣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몰리를 면담했던 심리학자는 몰리가 처음 보모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잭과 세라를 자기 아이들로 만들 계획이었고 제이슨은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을 거라고 증언했고요. 양육권 재판을 했던 판사도 이전에 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광적인 권리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톰과 몰리는 51개월에서 74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전에 복역한 기간을 공제하면 수감 기간은 1년이 안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이슨 가족에게 이건 정의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서 제이슨 사망에 유죄 판결이 난 몰리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이 보험금은 잭과 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이슨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샀던 집은 구매 당시보다 더 낮은 가격인 34만 6천 달러에 팔렸고 몰리가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의 절반이 몰리에게로 갔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요. 톰과 몰리는 2024년 6월에 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복역 기간은 4년 정도 되고요. 출소 후에 1년의 보호 관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종료된 상태예요. 몰리는 잭과 세라에게 다시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원의 명령이고 아이들도 원하지 않고 몰리도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잭이랑 세라가 이번 넷플릭스 다큐 촬영에 동의한 이유는 어렸을 때 초기 진술에서 아빠를 나쁘게 증언했던 거, 그리고 살면서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빠한테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 거, 그게 계속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제이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다큐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건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이슨이 죽기 전에 쓴 글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은 제이슨의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 저는 완벽한 결말을 원했지만 어떤 시들은 운율이 맞지 않고 어떤 이야기들은 시작, 중간, 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들을 안고 살아가며 변화해야 하고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 개인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행복은 싸워서 지켜내고 애써서 얻고 끝까지 고집해야만 찾아오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별이 이렇게 힘들 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제이슨.